올 한 해는 파도가 치는 한 해다. 변동성이 심하다. 뭐 믿거나 말거나 믿으셔도 되는 게 0.25를 올릴 가능성이 저는 한 60%, 그냥 동결할 가능성이 40%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뭐 조금만 공부하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는 경제 핫스팟 아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파트 좀 새롭게 저희 배경도 깔아봤고 또 멋진 게스트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파트에 방문해 주신 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한문도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이신 우리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세계 금융위기 상황 짚어보고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전반을 쏙쏙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우선 최근 가장 뜨겁고 심각한 경제 이슈하면 미국 은행들의 연이은 파산 사태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을 시작으로 뉴욕 시그니처 은행 파산, 또 크레딧 스위스 인수 사태로 바다 건너까지 유럽 대형 은행들로까지 혼란이 번졌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 이런 대형 은행들의 파산 사태가 앞으로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텐데 교수님, 이번 미국 은행들의 파산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 물론 뭐 복잡하겠지만요. 가장 주요한 원인이 있다. 몇 개만 짚어주신다면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이고요. 네. 금리 인상을 하면 아시겠지만 은행들의 그 어떤 수익 달성은 예대 마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투자은행은 특별한 경우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이 예대 마진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금으로 이제 3% 받고 이자를 뭐 다른 데 투자했을 때 4% 5% 주면 그 마진을 가지고 운용하는데 문제는 이제 대출이 발생해야 대출을 해줄 거 아니에요? SV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돈을 예금을 했는데 그럼 그걸 대출을 해야 되는데 예. 이미 스타트업 기업들은 대출을 안 받아도 투자자들부터 이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예금하는 데 썼지 대출을 하는 데는 별로 목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금 수신고의 한 30-40%밖에 대출이 안 됐어요. 예. 그럼 나머지는 결국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자만 지불해야 되면 손해가 그렇죠. 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채에 투자를 했죠. 그게 이제 금리가 인상을 하다 보니까 국채 가격의 이제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손실을 입게 되니까 도저히 뭐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 뱅킹의 역습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부분 이제 은행에 줄 서서 돈을 찾고 번호표를 받았는데 이제 스마트 뱅킹이 있다 보니까 그냥 손가락만 누르면 바로 이제 인출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시장에 루머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그 불안한 심리들이 갑자기 한 은행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순식간에 뭐 1시간이면 인출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부도가 났지만 전 세계 은행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실 어느 날 우리가 우리 은행에 다 같이 돈을 빼면 네. 예금이 뭐 30%만 찾아도 지불준비금이라고 그러죠. 10%밖에 없으면 돈을 못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파산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데 뭐 제도화 시킨다고 하는데 결론은 이제 그 두 가지 예대 마진의 문제인데 결론은 우리가 한 가지 네. 체크해 볼 게 하나가 뭐냐면 대출을 그러면은 꼭 스타트업 기업뿐이 아니라 다른 대상한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상들은 왜 대출을 왜 안 받았을까요? 금리가 높으니까. 부담되니까.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옛날 80년대, 70년대 돌아보면 금리가 7%, 8%, 10%였어요. 그래도 대출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10% 대출을 받아도 2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투자처와 활동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제조업이 포화 상태고 네. 그래서 이제 금융산업자본주의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일명 뭐 가공자본이라고 그러죠. 노동을 통해서 발생한 자본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파생상품이나 머리를 이용해서 하는 그 활동에서 나오는 자본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실물 자산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균열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점의 시스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막았는데 4천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지금 긴축 정책 해가지고 6천억 정도 줄여놨는데 네. 한 방에 4천억을 다시 투자해가지고 양적 완화 효과를 벌었기 때문에 물가를 못 잡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렇죠. 이제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건 수면 아래에 있다,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수면 아래에 있는 문제다. 자, 이 네. 원인을 금리 인상과 스마트 뱅킹의 역습 그리고 전반적인 이 자본주의의 어떤 한계랄까요? 자본주의의 네, 네. 문제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수면 아래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 네, 않습니까? 이런 미국발 은행의 파산 사태가 일단 미국에서 시작해서 유럽까지는 갔었잖아요. 앞으로 네. 더 발생할 것인지 아니면 뭐 소강 상태가 된 건지 향후 더 많은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수면 아래에 있는데요.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때하고 뭐 믿거나 말거나 믿으셔도 되는 게 베어 스턴스가 먼저 파산했잖아요. 그때 파산한 달, 월, 날짜가 이번에 CVB하고 똑같습니다. 날짜가 CS하고. 겹쳤네요. 그래서 예. 좀 섬찟한데요. 그리고서 이제 수면 아래 앉았다. 그때도 뭐 똑같이 네. 이렇게 급하게 불을 껐어요. 껐는데 결국은 이제 9월 달에 가서 리먼 브라더스가 터졌잖아요. 예. 이제 그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우면 우리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 대한민국도 일단 미분양 매입 뭐 PF 막아주느라고 정부에서 지원을 했어요. MB 정부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게 2009년도예요. 9년도인데 물론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고 나서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절차가 있었냐면 돈을 투입을 하고 미분양 PF를 도와줬는데 네. 일단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죠. 앉았다가 기억하실 거예요. 2011년도에 부산은행 상호저축은행을 필두로 해서 11개 저축은행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납니다. 그때 뭐 난리가 났죠. 대한민국이. 그 2년이란 텀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PF 대출에 대해서 대출한 금액을 못 갚으면 파산이 되니까 일단 정부에서 준 돈으로 차환 대출을 막았어요. 막았는데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분양을 해가지고 현장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2년 동안 현장이 마무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원이 치죠. 이자만 더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파산이죠. 이런 걸 더듬어 보면 제가 볼 때 아직 그 리스크들, 자그마한 지뢰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IMF에서 지금 전 세계 96개국의 구제 금융을 벌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역사 중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도체 깔려 있고 뭐 이머징 마켓 중에 하나가 좀 큰 일이 나거나 유럽 쪽이 이제 영국이 한번 들썩했잖아요. 네. 그 일이 마무리 겨우겨우 됐는데 그런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미국은 드디어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또 이제 다음 타자로 떠올랐거든요. 그것도 아마 올해 가기 전에 한번 뭐가 터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올 한 해는 파도가 치는 한 해다. 변동성이 심하다. 좀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처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올해 4월이니까 이제 봄 맞이하면서 막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황이 날씨와는 좀 다르게 그렇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처음에 미국 금리 인상이 미국 은행 파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교수님이 요즘 출연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영상을 네네. 보니까 네네. 미국이 네네. 실제로 네.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기 며칠 전에 이 베이비 스텝 취할 거다 이런 예측을 좀 하셨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미리 하실 수 있었나요? 제가 부동산만 할 때는 잘 못했는데요. 조금 맞추는 게 좀 많아졌는데, 근데 여러분도 뭐 조금만 공부하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맞출 수 있는데, 그 중앙은행의 네. 그 목적은 그 물가 안정이 1번입니다. 한국은행도 한국은행법 1조 1항에 보면 예. 한국은행의 설립의 목적은 물가 안정에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 공통사항이에요. 네. 근데 이제 시대가 점점 글로벌 시대가 되고 그럼 다변화되고 이 시스템 자체가 체인화되다 보니까 금융 안정이 결국은 물가 안정에 도리어 역풍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금융 안정도 목적으로 두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법에 박자라는 의견이. 그 최근에는 고용까지는 뭐 넣자 그러는데 해외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현재는 하여간 물가 안정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를 0.5로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 올린 것처럼 이 은행 문제라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부실화가 노출되기 시작하니까 예. 이 부분이 잘못 건드리면 도리어 물가 안정보다는 경제 위기가 오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중앙은행의 의지, 연준의 의지는 보여주고 물가는 잡되 금융 안정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0.25 선으로 이렇게 살짝 어떤 네. 투 트랙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딩이 이제 그런 게 나오죠. 물가 안정은 계속 간다. 그러나 우리가 뭐 경제 상황도 지켜보고 있다. 지표를 본다. 이런 뜻이 이제 두 개를 같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도표라고 있습니다. 점도표. 네. 그 연준 위원들이 오셔가지고 중앙은행장들 12명하고 19명이 회의를 하는데
그분들의 점도표에도 이미 예측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표도 같이 참조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미국 경제 상황과 미국에서 나오는 금리 인상 이슈가 워낙 글로벌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네. 자, 그런 것도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다라고 조언도 해주셨는데 사실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 하루 이틀 금리를 올린 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자 이 미국이 이러면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이 너무 자기의 위기를 전 세계로 확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연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좀 늦었죠. 뭐 파월 장관 욕도 먹고 있는데 네. 예전에 인플레이션 좀 느낌이 있을 때 그때 들어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조금 차근차근히 네. 전 세계가 뭐 금융권이든 경제권이든 좀 차분하게 대처했을 텐데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가 상승률이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번에 터지는 거죠. 1970년대 말 80년 초 그때 그 폴보커 그 시대하고 똑같은 네. 거죠.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아서본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물가가 좀 가라앉는 것 같으니까 금리를 낮췄다가 완전히 네. 박살이 났거든요. 물가가 폭등을 한 바람에. 그래서 경제가 많이 망가졌죠. 그리드로 나타난 사람이 폴보커인데 네. 그분은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총 들고 다녔잖아요. 금리를 강하게 올려야만 물가가 잡힌다고 네. 판단을 했고 경제학 이론에도 이미 되어 있고 그걸 유지하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하다 금리를 올리는 것이 시장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주로 누구냐? 일반 국민이 아니고요. 일반 국민보다는 처음에 이제 시장 참여자 중에 주식시장이나 파생상품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얘기를 하다가 경제 침체 분위기로 오면 이제 국민들이 힘드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까지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미국은 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기조는 유지될 것 같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피벗이라 그러죠. 네. 그거는 사실 물가가 잡히기 전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폴 보커를 좋아하는 분이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어떤 질문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나중에 어떤 연준 의장으로 나오고 싶냐 그랬더니 폴 보커 같은 대우라든지 예.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영광이겠다. 뭐 이러니까 할 정도니까 네. 우리가 폴 보커 때 경제 정책, 금리 정책을 우리 참고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폴 볼커는 뭐 아직까지도 금리 인상으로 회자가 되는 그런 연준 의장이기 때문에 네네네. 또 파월 의장이 그분을 존경한다는 얘기는 또 교수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셔서 전 처음 알았네요. 뉴스에 좀 네. 나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미국 금리 인상은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끝이 아닐 거라 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 사실 시장에서도 그런 전망이 뭐 종종 나오는데 베이비 스텝도 이번에 정확히 예측을 해주셨으니까 네. 하반기 미국의 금리 전망 그렇다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예측해 주신다면요. 그거는 0점 요번에 이제 예. 5월 달이잖아요. 네. 0.25를 올릴 가능성이 저는 한 60%, 그냥 동결할 가능성이 40%라고 봅니다. 동결할 가능성도 보시네요. 예. 지금 왜냐하면 4천억이 투입이 됐잖아요. 네. 그 돈이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추가적으로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오페크가 감산했잖아요. 네, 난리였죠. 그럼 유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시 내려왔던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4월 5일이었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뜬금없이 생뚱맞게 중국을 방문했어요. 그것도 혼자 간 게 아니라 네. EU 상임위원장이랑 같이 갔어요. 네. 둘이 왜 갔을까요? 그게 뭐냐면 에너지원이 지금 비싸지 않습니까? 비싼데 러시아 원유가 좀 싸요. 외국계 70달러면 러시아가 한 60이나 55달러밖에 안 하거든요. 그걸 사고 싶은데 그 러시아한테 이제 냉대를 받았잖아요. 푸틴한테 갔다가 이 큰 탁자에서 저 멀리 네. 떨어져가지고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친하니까 네. 중국한테 좀 가서 알랑방구 뭐 이렇게 좀 부탁 뭐 이런 형태로 한 거라고 추측이 돼요. 네. 거기다 브릭스 나라들이 지금 위안화를 쓰기로 좀 얘기가 돼 있고 또 브라질하고 중국은 또 달러를 안 쓰기로 서로 그냥 자기들 돈으로 이런 일들을 볼 때 네. 제가 볼 때 미국이 달러 약세가 점점 심해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버틸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융 상황이 만만치 않고 지금 뭐 진퇴양난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6대4 정도로 0.25 올리든지
동결하든지. 네. 요번에 좀 어려운 건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4천억이 풀린 데다가 유가는 또 감산 이슈가 있고 네. 또 마크롱이 중국에 가는 걸 보셨듯이 그렇죠. 국제 정세까지 맞습니다. 정치까지 지금 논리로 돌아가다 보니까 챙겨봐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어느 것 하나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뭐 마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요즘 이 경제 기사도 많이 보시겠지만 유튜브들도 많이 보시는데 뭐 썸네일 같은 거 보면 뭐 역대급 경제 위기다, 진짜 금융 위기 이제 온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네네. 교수님께서도 혹시 지금을 역대급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그건 조금 과장됐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아니면 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떠십니까? 네, 저는 네. 후자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잘 넘길 수도 있겠지만 2008년 글로벌 네. 금융이 터지고 나서 구조조정을 전 세계가 한 것이 아니고 돈으로 풀어서 막았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물가는 오르게 되어 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전 세계 공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이제 물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공급망이 깨지고 나니까 코로나 덕분에 네. 물건이 조금만 줄어도 그냥 전 세계가 물가가 서로 살려고 하니까 물건은 없고 뭐 이런 현상이 이제 공급망이 깨졌죠. 쉽게 말하면. 게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또 사고를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점점점 안에서 골마가고 있다 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들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역사 중에 이제 위기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5.1 쇼크 때도 있었고 IMF 있었고 글로벌 금융이 있었는데 그때 공통점과 지금 완전히 다른 점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경기 침체 분위기로 가는데 그전에는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물가가 안정됐어요. 네. 같이 이제 아웃되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아시지만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오르고 있는데 경제는 침체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보신 중에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경제는 침체하고 돈은 안 늘었는데 물가는 오르면 네. 뭐죠?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뭐 존경하는 한 경제학 박사님이 교수님이 저는 부동산에는 경험하지 못한 주택가의 하락이 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경험하지 못한 경제 침체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안 오면 더 좋고 해두고 자산 관리를 하는 게 더 현명한 지금 판단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네. 현금 자산 늘리시고 네. 부채 줄이시고 올 한 해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는 아무래도 좀 여러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네. 보수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좋겠다 예.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경제 상황 중심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현주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2부에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